근데 이제 저는 발표를 맡은 룩셈부르크가 아니라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고민을 했던 거 일단 먼저 목차를 소개드리면 저희는 당명을 먼저 알려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지,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정치에 관심이 많으셔요. 그런데 일반 청년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무총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당면한 문제와 그 청년의 인식들이 어떤지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해가지고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 제기와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당명과 심볼, 슬로건, 그리고 강령 조직 구성도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럼 바로 문제 제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첫 번째 일단 그 계층별 소득 격차가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고 성별 임금 격차도 36.6%로 OECD 국가 중에 13년째 1위에 달하고 있으며 고용 형태도 그 정규직, 비정규직 또는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차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면서 또 정보 격차에 따른 세대 간의 투표 성향도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지금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혼란을 일으켜 국가의 아노미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하는 가치는 첫 번째 가치는 공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당연히 이제 청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청년을 강조하게 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당연히 변화의 주체 세력인 것은 누구도 부인을 할 수 없고 경제 성장의 동력이자 또 복지의 횃불이라는 말은 이제 저희 지난 그 강의 때도 배웠듯이 노인 부양률이 지금 청년 95명당 100명에 이르는 초고령화 사회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지금 복지에 대한 부담들도 많이 있고 또 노인들도 덩달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면서 서로 복지 혜택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 행복하지 않는 복지의 근본적인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이 강조돼야 되고요. 네, 든든한 나라 지킴이 역할도 하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가지 가치를 저희가 제일 중요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설문조사를 직접 한번 그 표본 150여 명 가량을 한번 직접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기존 정당들의 그 정책 만족이나 또 이거 직면한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고 그리고 또 국가 정책이 필요한 거는 당연히 이거는 다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제 저희가 제일 중요시했던 그 문항은 마지막 문항인데 이제 청년을 위한 정당의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았고 주관식으로 물어봤는데 이제 저희가 내용들을 한번 취합을 해본 결과 이제 기타나 관심과 참여, 실현 가능성 이런 거는 그냥 진짜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했던 말인 것 같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청년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정당을 바란대요.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내에 지금 존재하는 김광진 의원처럼 새정치민주연 죄송합니다. 큰 실수했네요. 새정치민주연합에 존재하는 김광진 의원처럼 이제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17%에 해당했고 청년 정당은 말 그대로 청년만을 위한 정당을 만들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 이제 이념 통합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존과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서 이제 그 좌우 또는 진보와 보수 간에 이렇게 극렬한 대립이 아니라 이제 이념 통합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청년만을 위한 정당은 집권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면서 또 포괄적인 정당을 어떻게 만들지는 좀 이따 조직 구성도를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할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당명과 심볼, 슬로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명은 이제 저희가 청년공화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는데요. 공화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뭐 예를 들어 허경영 후보의 민주공화당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공화가 그 뜻풀이만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의 목적을 나눠서 한다는 의미로 저희가 공존이라는 의미의 전제를 해가지고 공화라는 말을 넣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했던 것은 청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의 주체이기 때문에 강조가 돼야 되고 공화는 아까 말씀드린 양극화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공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당명을 이렇게 지었고요. 여기 밑에 이제 위에 있는 슬로건을 봤을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나요? 이게 그 다운표를 상징화한 건데요. 다운표를 상징화했던 이유는 서로가 대화를 한다, 소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노인과 청년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따옴표를 이렇게 묶어 놓았고, 살구색으로 안에 표시를 한 거는 결국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가 필요로, 그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그 슬로건을 상징화했고, 이제 글씨체가 이게 신영복 선생의 그 어깨동무체라고 해가지고 그 글자 하나가 빠지면 이제 그 균형이 전체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화를 필요로 한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어깨동무체라는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슬로건인데, 이제 청년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짓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이 가장 중요한 시대의 주체임과 동시에 그 항상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열정페이 같은 문제를 보면 사회적 취약층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을 필요로 할 때 청년이 잘 살아야지 나라가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강령인데요. 이제 아까 모든 정당에서 보면 이제 강령 전문에서 시작하는 게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강론에서 표방하는 헌법 정신을 표방하고 점점점 맨날 이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다 이렇게 헌법을 존중한다고 표현만 해놓고 상징성으로만 표현을 해놓고 그 어떤 가치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더 추가할지를 했을 때 제34조에 이제 사회권과 제37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는 그 강론이 있는데, 이 강론을 그 현대 사회의 흐름에 맞게 이제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국가의 책임 범위를 넓히려고 합니다. 저희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제 이게 서울대에 존재하는 서울대학교 합격자 입학 비율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그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개인의 책임으로만 한정이 돼 있었는데, 여기 강남 상구가 지금 서울대 합격률이 상당히 높은 걸 볼 수 있듯이 이제 지금은 이제 양질의 교육과 부모님의 소득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대학에 갈 수 있는 문도 좋아지는 일이 발생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저희 팀에서는 이거를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으로 보아서 이 사회적으로 이제 국가의 책임 범위를 넓히는 방향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문에서 저희가 추구할 가치는 첫 번째로 이제 진보와 보수의 가치를 모두 채택하여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 것인데요. 이걸 어떻게 실행할지는 조금 이따 이제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을 시대의 주체로 부각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것인데요. 이 또한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치에서 이제 진보와 보수의 모든 가치를 공존하도록 하는 이유가 현대사회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하나의 가치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연립정당을 설립하여 각 위원회별로 이제 중요한 가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이제 진보와 보수 모든 가치를 채택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청년을 정치의 주체로 하기 위해 실질적 권한을 부여할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 구성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제와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현대 사회에서 보면은 사회민주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대신 실업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자유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실업률은 낮을지라도 불평등이 높은, 그래서 실업률과 불평등을 동전의 양면과 같이 모두 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 유연 안정성 모델이라는 것을 채택하여 이제 이 실업률도 낮추면서 불평등도 완화하는 그런 모델을 채택하였는데요. 그 결과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소득 점유율도 상당히 소득 불평등도도 상당히 낮으면서 실업률도 1985년엔 12%였다가 2000년도에 이제 3%대까지 떨어지는 기적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유연 안정성 모델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제 경제 시장에서는 유연성을 도입하고, 복지에서는 이제 사회적 안전망을 이제 안정성 있게 관리하면서 사회 감독 기준을 높이는,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에서는 보수적 가치로 자유시장 원리를 도입하고, 이제 복지적인 측면에서 이제 실업급여 기준을 완화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급여도 늘리고, 또 근로감독을 강화해가지고 이제 불평등까지 완화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채택했던 유연 안정성 모델이라는 것이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진보와 보수 모든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동인데요. 이제 노동에서 중요했던 것도 이제 공존이라는
가치와 또 청년들의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노동자와 사용자의 공존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재정립이 필요한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장그래법이라고 해가지고 비정규직 4년으로 도입하려고 하니까 민주노총은 애초에 노사정위원회에 참여를 안 했고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불참선언을 해버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있으면은 정부는 이제 그 가치에 따라 항상 노동자 편에 들거나 사용자 편에 들게 돼서 뭐 지금은 뻔하겠죠. 사용자의 편에 들어가지고 그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2대1로 의결권이 질게 뻔하니까 참여를 아예 안 해버렸던 건데 저희가 말하는 재정립은 이제 정부는 의결권을 포기하고 중재하는 역할만을 강조하면서 이제 협약 체결했을 때 그 이행 강제력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저희는 노사정위원회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청년 노동자의 노동 상권 보장이 필요한데 지금 청년 노동자 같은 경우는 초반에 진입할 때 이제 비정규직 또는 파견업체 또 하청업체 이렇게 그 노동자의 최하위층에 존재하는 곳으로 처음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에 해당돼가지고 그 어떤 단체 협약 체결권도 당연히 부정당할 수밖에 없고 예전에 맥도날드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해고를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노동상권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고 물어보았을 때 저희는 유니온샵 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이제 그 노동자가 되는 순간과 동시에 이제 되는 순간 노동조합에 가입을 필수로 하게 만들어서 이제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고 그 사람들의 그 신고나 그 활동 능력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여성 청년 노동자의 불평등 해소인데 아까 그 성별 임금 격차가 지금 가장 취약하고 또 유리천장 지수라고 해가지고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 상당히 저조한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면 이제 아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확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그 표현부터가 원래 지금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라고 해서 그 가치가 조금 더 진보적으로 돼 있는데 그게 지금 법안이 잘 안 지켜지고 있으니까 계속 임금 격차가 36%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동일 가치 노동의 인정 범위를 대폭 완화하고 또 이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심각하게 되어 있는지를 인식함으로써 과정의 차별뿐만이 아니라 결과의 차별까지도 폭넓게 인정함과 동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감시가 그 입법적인 대안보다는 이제 그 행정적이고 또 정당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감시를 꾸준히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까 그 강령은 여기 노동에서 끝나는데 이제 그 발제문을 보면은 더 많은 내용들이 있으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조직 구성도를 보겠는데요. 저희도 아까 어떤 다른 팀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도 관료제적 서열제 문화가 상당히 많은 폐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당대표가 갖고 있는 정보 득점이나 또 과두제화가 초래돼가지고 지금 그 정부에서도 결국에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또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렇게 권한이 독점되었을 때 지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렇게 원탁형 체계로 해가지고 그 당대표는 없고 일종의 최고위원들만 존재해서 이제 여기서 상호 토론을 함과 동시에 상호 토론을 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건데요. 아까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하면 그 의사결정에 이제 교착 상태가 발생해서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저희는 여기서 그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그 중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을 이제 청년주체 국민회의라고 해서 이제 청년들에게 그 권한을 주려고 하는데 아까 그 설문조사에서 봤다시피 청년들의 실질적인 권한이 제일 중요한 그 청년들의 정치 참여 유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서 그 청년주체 국민회의를 그 컨트롤 타워 역할로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청년위원회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것인데 다 뻔한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청년공화당이라고 해서 그 당가가 뭐 새마을 노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는 당가가 이렇지만 지금 노래가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